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피파는 오늘 새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구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 중 티켓 배정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피파는 이번 월드컵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경기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입장권 유동 가격제를 도입했는데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를 관람하려면 최소 $585, 약 86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규성과 이한범, 오현규가 나란히 선발 출전에 성사된 코리안 더비에서 미트윌란의 조규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행크전 1대0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아시아 쿼터 외국인 투수로 일본 출신 오른팔 쿄야마 마사야를 영입했습니다. 남자 육상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이 현역 은퇴 후 국가대표 지도자로 새 출발합니다. 김구경은 오늘 대한육상연맹이 발표한 국가대표팀 대표 코치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여자 단결이 대표팀 코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퀄리파잉 스쿨 1라운드에서 교포 선수 김찬이 6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174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상위 5위까지 선수들에게 2026 시즌 PGA 투어 출전권을 주는데요. 한국 선수로는 노승열이 1언더파로 공동 34위에 올랐고 옥태훈과 배용준은 나란히 2오버파 공동 110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여자 스노보드의 기대주 최가온이 중국 장자커우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1위에 오르며 2년 만에 통산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한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K리그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승격팀과 강등팀이 드디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국내 주요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이제 축구에만 존재하는 승격과 강등의 드라마가 펼쳐졌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에 가을야구 있듯이 축구는 시즌 다 끝나고 승격 강등 얘기해야 돼서 이제 겨울 축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눈이 와서 경기가 지연될 정도였으니까 겨울 축구란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걸쳐 승강 플레이오프가 진행됐는데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대진이 2경기씩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K리그 2에서 가장 마지막 승격 자격을 따낸 부천, K리그 1에서 11호 강등권이 되었던 수원FC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금요일에 부천이 수원FC에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8일 월요일에도 부천이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전 전승 승격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다른 승강 플레이오프는 좀 더 일찍 진행이 됐는데요. 1부 11위 제주, 2부 2위 수원 삼성의 기업 구단 간에 굉장히 좀 예산이 좀 충분한 팀들 간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주가 2승으로 잔류를 확정 지으면서 수원 삼성의 승격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제 자동으로 승격 강등된 팀을 합쳐서 내년 승격팀 인천, 부천 두 팀이고요. 강등팀은 수원FC, 대구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두 팀 모두 다 K리그 1에서 당분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년에는 수원에서 K리그 1 경기가 안 열린다는 뜻인데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창단 30주년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일부 리그로 돌아가겠다는 의욕이 충만했고요. 그 의욕에 걸맞은 투자도 했는데 김정용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제주에게 경기 내용상으로도 이제 완패를 당하면서 두 번 다 이렇게 승격이 좌절됐고요. 수원 FC는 지난 2020년 승격 이후 5년 동안 K리그 1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부천의 이 돌풍에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K리그 2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두 개의 프로팀을 한 도시에 이제 품었던 수원, 뭐 축구 수도라고 불렸었죠. 이 수원 축구 수도가 내년에는 K리그 1 팀 없이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계속 현장 화면을 봤었는데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팬들의 표정이었어요. 네, 네. 수원 팬들이 이제 2차전을 위해서 멀리 갔어요.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러 멀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 제주 SK죠. 평소에 관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정 팀을 위한 할애된 섹터뿐 아니라 중립 섹터도 있는데 여기까지 수원 삼성 팬들이 대부분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초반부터 굉장히 안 풀려서 이게 제주 SK가 너무 잘해서 진 것도 있지만 수원 쪽이 자멸한 양상이 많았어요. 사실 전경기가 1대0이어가지고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했잖아요. 페널티킥 내주고 그리고 뭐 퇴장 나오고 사실 자멸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수원 측 서포터 중에 누군가가 급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들어와 달라는 손짓이 서포터석에서 나올 정도로 팬들이 정말 엄청나게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보러 제주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원을 연고로 한 두 팀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수원 FC와 수원 삼성이 둘 다 모두 K리그 2로 가면서 K리그 2 리그 자체는 호재 아닌가요? 일단 흥행 카드가 하나 생겼죠. 수원 더비가 K리그 2에서 내년에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팬들은 수원 삼성이 이제 승격을 해서 K리그 1에서 다시 슈퍼매치가 열리기를 원하고 있었죠. 2년 동안 지금 FA 서울이 자신들의 최대 라이벌을 리그 안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수원이 3년째 K리그 2에서 시즌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원의 잔류, K리그 2 잔류가 확정이 됐을 때 제주 팬들이 수원 팬들의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플래카드를 걸었죠. 수원 삼성 영어 약자에서 뒤에 NG를 빼서 수원 삼수라고 상당히 좀 굉장한 저격성 걸개를 날려서 수원 팬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고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수원 삼성은 K리그 2의 이른바 수원 경제 이론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원정 팬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상대팀 연고지에 큰 경제 어떤 활력을 줬거든요. 그리고 수원의 홈 평균 관중만 해도 1만 3천. K리그 전체에서 4위입니다. 이런 거대한 팀이 지금 K리그 2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 효과는 어쨌든 내년도 K리그 2의 다른 팀들이 또 수원 삼성이 원정을 올 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고 말씀해주신 이제 수원 더비가 벌어질 때 그 시너지 효과도 올해 K리그 2가 생긴 이래도 처음으로 전체 관중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내년에도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수원 양 팀에는 이제 칼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변성환 감독은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요. 수원 FC 김은중 감독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변성환 감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끝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요. 좀 예정된 수순이긴 했습니다. 수원 삼성이 사실 변성환 감독이 경력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촉망받는 초보 지도자에 가까웠는데 함께 성장하면서 올라가 보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은 만큼 다은 감독은 좀 베테랑, 가급적이면 승격 경험이 이미 있는 좀 검증된 일부 행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감독을 원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은중 감독의 거취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사회에서 먼저 말씀하신 이제 칼바람이 불었는데 이사회 전원 사퇴 발표가 먼저 났어요. 근데 이제 이사회만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팀을 이끌어온 리더격인 인물들, 감독을 비롯해서 팀의 어떤 프런트의 수장격인 인물들 이런 인물들도 다 바뀔 거라는 소문들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중 감독으로 가느냐 바꾸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은중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지도력이나
이 팀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이나 이런 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구단은 누가 부상을 당하다든지 이런 불운이 있으면은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강등된 이유가 뭔지를 면밀히 보고 정말 남길 인물이 누구고 이제 받게 될 인물이 누군지 잘 파악해야 다음 성격이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눈물을 훔치며 강등된 팀들도 있는 반면에 승격된 팀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도 좀 굉장히 드라마 같았습니다. 부천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K리그 1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팀 풀네임이 부천 FC 1995입니다. 1995년은 이제 부천 FC가 자신들의 팀의 어떤 적통 원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공 SK, 과거 또 부천 SK라고 불렸었죠. 네. 이 팀이 이제 그 안에서 서포터즈가 자리 잡은 해를 이제 1995년 기념해서 팀에다 붙였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부천 SK가 현재 이제 연고지인 제주로 이전을 하면서 부천의 남은 팬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팀이 현재 부천 FC고요. 부천 FC가 원래는 이제 K3 리그에서부터 참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프로화를 결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K리그 2가 탄생될 때 원년 멤버지만 가장 늦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시간 K리그 2에 머물고 있었던 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이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승격을 일구게 됐고요. 이 승격에 한을 푼 것은 지난 5년간 팀을 이끌고 있는 이영민 감독입니다. 네. 이영민 감독도 부임 첫 해에는 K리그2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하지만 구단이 이영민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믿고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서포트해줬고 이영민 감독도 단계적으로 계속 성적을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부천 FC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작년에 승격한 안양이랑 서사가 꽤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단적으로 이제 K리그 2가 처음 생긴 해, 그러니까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첫 해에 이제 다른 형태로 존재하다가 프로화하면서 합류한 원년 멤버 중에서는 작년 안양, 이제 올해 부천이 마지막으로 승격하면서 승격을 맛보지 못한 구단은 없어졌어요. 당시에 있다가 해체된 팀들은 있습니다. 좀 급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재정난 등으로 해체된 팀은 있는데 남아있는 팀들은 전부 다 일부 맛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뭐 말씀하신 스토리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안양이 일부러 올라오면서 FC 서울과 연고지 이전에 관련된 어떤 좀 앙심이 있는 더비, 굉장히 치열한 라이벌전을 가졌고 안양은 또 이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우정 기자가 잘 말씀해주신 대로 제주 SK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천과 제주 SK의 뭐 소위 연고지 이전 더비 이것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좀 멀어서 안양 서울은 가깝지만 제주도는 좀 머니까 그렇게 엄청난 흥행이 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관중이 몇 명이든 가장 뜨거운 분위기가 될 것은 분명한 경기가 최소한 2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천이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한 5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넉넉치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승격하기 대단하긴 하지만 이 정도 재정을 가지고서 K리그 1에서 구단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부천의 승격에 대해서 경이롭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K리그 2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넉넉한 팀이 아닙니다. 2024년 인건비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K리그 2 13개 팀 중 10위였어요. 올해도 아마 14개 팀 중에서는 뭐 10위, 11위 수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리그2에서 3위를 해가지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갔고 자신들보다 한 3배는 덩치가 큰 수원FC를 꺾으면서 지금 승격을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천이 어떻게 보면은 저비용 고효를 만드는 시민구단의 새로운 롤모델을 부상할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K리그 1에서 이 예산으로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격 직후에 부천시의 조용익 시장이 더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머지않은 미래에 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전용구장도 우리가 준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외국인 선수 바사니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사니 선수가 부천에서는 뭐 오래 뛰지 않았는데 이미 거의 레전드처럼 됐습니다.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부천 역사상 통산 최다 공격 포인트 뭐 이런 류의 순위에서 다 최상위권에 있고요. 네. 이번에 승격을 이끄는 두 경기 모두 맹활약을 하고 막 득점도 하고 하면서 1등 공신이 됐거든요. 이 선수가 좀 얄궂은 게 또 수원 삼성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헐값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선수인데 네. 이제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바사니 선수는 물론 이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기 계약 기간 남아 있다라고 네. 하면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남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부천은 바사니 선수와 함께 일부에서 또 증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과 2차전 사이에는 또 코리아컵 결승이 있었습니다. 전북이 광주를 꺾고 더블을 달성했죠. 네, 더블은 이제 K리그하고 코리아컵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2관왕을 의미하는데 전북은 이미 조기에 K리그1 우승을 달성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코리아컵 우승까지 내친 김에 이제 차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전북이 이동준 선수 선제골로 앞서다가 광주의 동점골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연장까지 갔었는데 연장에서 이제 조성건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그 조성건 선수의 빈자리를 이승우 선수가 공략하면서 이제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광주는 약간 좀 자멸을 했고 이정효 감독도 전반 40분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이런 시간에 좀 벤치에서 떠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광주에는 좀 뼈아팠고 전북은 2관왕을 차지했고 리그에서 아쉽게 MVP를 놓쳤던 주장 박진섭 선수가 코리아컵에서는 MVP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더블을 달성한 특히 작년에 강등을 걱정하던 전북 우승까지 만들어 놓은 포획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약간은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그 어떤 판정에 얽힌 이슈가 네. 전북이 우승을 확정할 즈음부터 K리그를 휩쓸었죠. 그리고 포획 감독 여러 코치 중에서 이제 수석 코치 역할을 해요. 가장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명 타노스 코치. 네. 이 코치가 이제 인종차별 논란 속에서 본인은 부인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불명예스러운 징계다 보니까 K리그를 떠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깨졌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포획 감독도 남을 수 없게 됐다라고 전북 구단이 발표를 했고요. 구단이 내놓은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포획 감독이 떠나는 이유 역시 판정과 관련된 그런 상처나 불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우승에 올려놓고 바로 1년 만에 사임을 발표하는 이거는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올해 K리그가 유달리 오심 논란이 많았어요. 초대형 오심도 많았었고요. 포획 감독도 어떻게 보면 오심의 피해자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정에 대한 불만, 항의가 짙어지다가 이제 타노스 코치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개연성 측면에서는 과연 인종차별 의도가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그 동작 하나 때문에 지금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려가지고 타노스 코치는 떠나게 됐고 포획 감독도 줄줄이 떠나게 됐는데 판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K리그 역사상 최고의 네임밸류의 감독 그리고 와서 또 능력을 증명한 감독을 몰아낸 셈이 됐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 FC 서울과 계약을 종료하고 떠나는 제시 링가드 선수도 한국의 어떤 심판에는 문제가 있다.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라운드 상황을 좀 어지럽혀 놓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포획 감독과 링가드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지적이 좀 국내 심판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전북의 후임은 누가 되고 아직 좀 이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소문도 많이 났는데 일단 전북뿐 아니고요. 지금 감독을 구해야 되는 팀이 많습니다. 그것도 굵직한 팀이 많거든요. 공식적으로만 전북, 울산, 수원, 삼성, 제주 네. 거의 명문급에 드는 팀들이 일제히 감독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소문이 난 게 이정효 광주 감독 현재 K리그 최고 명장으로 떠오른 이정효 감독이 이번에는 광주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광주 구단에서는 붙잡겠다라는 공식 입장. 네. 보도자료를 사실 붙잡았다라고 내는 경우는 있어도 앞으로 붙잡겠다라는 보도자료는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여러 외국인 감독들이 이제 포획 감독의 성공 사례를 보고 유입이 될 거라는 소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K리그 1 지도자 구도 자체가 많이 변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팬 여러분들이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지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월드컵 조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는 그 12개 조 조편성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속한 A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북중미 월드컵 조편성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개최국 멕시코와 한 조가 됐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농구 스타 샤킬 오닐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포트2에서 가장 먼저 호명이 되면서 그 거대한 손으로 네, A조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딱 한 줄로 얘기했죠. 우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아닌 멕시코 월드컵을 치르게 됐다. 멕시코에서만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에 속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이 네 팀의 플레이오프 대결 최종 승자가 또 우리 A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아니, 그 마지막 남은 한 상대는 결정되는 시점이 꽤 늦더라고요. 4월 1일이에요. 네, 뭐 4월이라고 해서 진짜 늦은 것 같은데 네.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3월 말일이고, 네, 3월 A 매치데이 2경기를 통해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1일이 되는 건데요. 요즘 참가팀이 워낙 늘어났고 32개에서 48개로 늘었죠. 그리고 예선 방식들이 전반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6개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4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2팀. 그래서 총 6개이기 때문에 그 결정되지 않은 팀 중에 1개 정도는 우리 조에 들어올 확률이 뭐 쉽게 말해서 절반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절반의 확률이 실현된 거고요. 그게 어느 팀일지는 이제 4월 가봐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이 네 나라 중 한 팀이 될 것 같은데 덴마크가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피파 랭킹 상으로도 덴마크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덴마크는 아마 플레이오프가 아니었다면 포트2로 들어왔어야 될 그런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라스무스 호일룬,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호이비에르 이런 검증된 자원들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뭐 또 최근에는 아일랜드도 상당히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 경기들이 결국은 다 단판 승부에 의해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올라올지는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변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누가 상대가 될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맹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마지막 모의고사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3월 A 매치가 될 텐데 그 첫 번째 상대가 이 네 나라 중 하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팀 만나고 두 번째 경기 멕시코, 세 번째 경기 남아공을 만나는 뭐 이런 순서입니다. 네, 지금 본선 진출을 확정한 팀들을 먼저 쫙 줄을 세워놓고 그들을 분석하는 게 먼저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국에 있어서는 좀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 대회 때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면서 첫 경기 상대를 너무 집중 분석하느라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적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농담 같긴 하지만 네. 강제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부터 오랫동안 분석하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상대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네. 국영수가 아닌데 뭐 이렇게 뭐 하나만 하느라고 이렇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첫 번째 상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3월 평가전 상대로 오스트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그래도 포트1에 속해 있는 강자들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또 포트1 팀들이 원하는 상대가 우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포트2에 속해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고 뭐 오스트리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강팀입니다. 근데 또 비교가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포트1에 있는 잉글랜드하고 평가전을 하는 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한일 축구협회의 좀 행정력의 그런 차이가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뭐 월드컵 조편성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경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합니다. 아무래도 멕시코 현지에서 펼쳐지고 또 이제 개최국이고 거기에다가 지대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 곳이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인데요. 고지대입니다. 해발 1,500m가 약간 넘는데 이제 산악인들 기준으로 나와 있는 어떤 산악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1,500m 정도면 고지대 중에서는 이제 간신히 고지대에 껴주는. 그러니까 산악인들은 막 8,000m 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1,500m 정도면 그래도 고지대로 치긴 치고 여기서 그냥 걸어다니는 거는 뭐 사람이 잘 못 느끼지만 거기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빠르게 올라갔을 때는 고산병을 느끼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가 1,500m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산도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고산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지대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고요. 많이들 이제 아시다시피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해수면에서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옅어집니다. 네. 공기가 옅어지니까 한 번 호흡할 때 들어온 산소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고산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지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몸의 피의 구조가 헤모글로빈이 늘어나고 고지대에 적합하게 바뀌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고지대에서 훈련하면서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팀 남아공인데요. 남아공은 어떤가요? 남아공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상당히 좀 만나면 힘든 상대였던 가나라든가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들에 비하면 이제 전력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인 그리고 팀 단위의 빠른 속도를 갖고 있고요. 또 괜찮은 조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남아공도 수도 요하네스버그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하면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또 남아공과의 경기는 해발 500m 위치에 있는 몬테레이에서 경기가 열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유불리를 누리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뭐 남아공은 우리가 반드시 또 잡아야 되는 상대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3개국이 공동 개최이기 때문에 동선도 하나의 관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예선전 동선은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동선이 전체 참가팀 중에 제일 짧은 팀이 약 380km, 제일 긴 팀이 막 5,500km 이렇거든요. 5,000이요? 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637km. 그리고 한국과 같은 조에 그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팀이 4,000km 넘고요. 남아공도 거의 4,000km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정상 상당히 여독이 적다라는 면에서는 멕시코 한국이 유리하고 그 유럽팀 남아공 두 팀이 불리한 그런 조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베이스 캠프 답사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네, 이미 홍명보 감독 그리고 코치진들이 9월, 10월에 걸쳐가지고 현지에서 답사를 했는데 주로 봤던 것들은 이제 미국 쪽 베이스 캠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멕시코에서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멕시코에 있는 후보지들을 적극적으로 봤고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차로 2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해발 고도 2,000m에 자리한 푸에블라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해발 2,000m에 있는 고지대를 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 충분히 적응하고 그렇죠. 1, 2차전 들어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베이스 캠프를 차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피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제 후보지를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나서 피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직 마지막 상대 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이 나온 만큼 정말 이제 절치부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호정 기자, 김승윤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